안녕하세요. 금보은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기지의 확장과 생활의 경계입니다. 소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냉전 시기에 인천 경기 지역의 미군 기지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의 부평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의 동두천, 파주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발표가 굉장히 일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학술대 주제가 디아스포라이긴 한데 저의 발표를 통해서는 아마도 1945년 이후, 그러니까 현대라고 구분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주와 경계 문화가 단지 민족과 인종 간의 이동에서만 형성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어서인데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각각의 어떤 정치, 외교, 문화, 사회,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각각의 진영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공고화했던 모든 활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전쟁이라고 직역하며 말할 수 있는데 포탄이 터지고 불타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전쟁 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모든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의 진영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이념의 냉전 경계가 한반도로 확장되면서 분단선을 형성하게 되고 해방 이후에 남과 북에 각각 미국과 소련이 주둔하게 되면서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근데 이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절차적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안티테제로서의 반공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와 외부를 가르고 적과 나를 가르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런 공간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계기로 해서 이러한 반공체제는 보다 공고화하게 되었고 미군이 한국에 장기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전 경계가 한반도로까지 확장되면서 한국에도 경계인의 공간이 형성되게 되는 배경이 마련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경계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설명드리면요. 제가 아까 인천 경기 지역의 기지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지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지촌이라는 곳은 흔히 떠올리면 미군에 의한 성매매와 폭력이 자행되었던 곳, 그리고 미군에 의존한 경제적 이득을 획득했던 곳.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담지해야 했던 곳으로 인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지촌의 성격은 사실 기존 연구가 많이 축적돼 왔던 것처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냉전 경계가 형성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찾아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이러한 그 기지 생활권이라는 생활 공간이 일상생활 공간이 미군 기지의 냉전 정책 운영을 위해서 활용되었고 그 관리와 통제 권한이 미쳤던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냉전 경계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45년 이후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3개에 분포시켰던 대략적인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쪽이 중국과 소련의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군사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탄이 터지지 않는데 왜 군사기지를 통한 경계일까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목적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 그리고 국제전이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이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에 대응하는 자유 진영을 공고화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기지는 각 대륙별로 하나의 임무를 부여받고 운영이 됐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밑에 대만과 필리핀 그리고 태평양에 주둔한 어떤 미군 기지와 함께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를 형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안보 체계는 동아시아 냉전 운영의 주도권을 부여받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냉전 경계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에는 미군 기지가 주둔하게 되었고 45년 이후에 이렇게 한국 전토를 대상으로 군사 전략지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이후부터 미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기지들은 전국 44개 도시에 234개가 설치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냉전 경계 확장과 미군 기지가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 미친 영향을 어땠을까 살펴보면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전 경계의 확산으로 인한 분단선의 형성과 함께 이것과 인접해 있는 경기 북부 도시가 경계 도시로서 재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력 부대가 장기적으로 주둔하게 되면서 그 군사적인 속성을 장기적으로 담지하게 되고요. 이 옆에 부평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리셉션 센터가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주한미군의 입항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냉전 경계의 확장으로 이 경기 북부와 인천은 한반도의 경계 도시로 재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과의 접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지 생활권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활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장기적으로 이제 기지를 운영하려면 그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이 지역을 안전하고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군은 그러니까 이른바 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후방 기지로서 이 기지 생활권을, 생활 지역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활동들은 하나의 인식적인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인식적인 경계는 그야말로 그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작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군 기지의 물리적인 경계와 함께 이중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중 경계 속에 하나의 형성된 생활권이 바로 기지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두천, 파주, 그다음에 의정부, 부평 이렇게 대표적인 경계 도시들을 들 수 있는데, 이 도시들 중에 뭐 동두천의 광암리나 생현리, 뭐 파주의 문산이나 연풍리, 그리고 부평의 상곡동, 뭐 부평동 같은 지역들이 이러한 기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동네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법정동과 행정동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부여된 이름이고, 사실상 이 기지생활권, 이 생활 영역과 그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는 리틀 시카고라고 불리고, 뭐 파주 같은 경우는 용주골이라고 대표되고, 뭐 부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로 들듯이 신촌이라든지 삼릉, 백마장, 관동조, 다다구미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의 그 행정동과는 다르게 인지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백마장, 관동조, 다다구미, 삼릉 같은 경우는 일제 시기 형성됐던 그 군수공장 주변의 그 마을을 지칭하던 이름이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미군 기지가 그 성격을 이어받으면서 명칭도 같이 이어받게 된 경우고요. 신촌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라는 이름에서 신촌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것, 주민들이 그렇게 다르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 인식적 경계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인식적 경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냐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미군 기지가 후방 기지로서 운영을 했다고, 관리 통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미군 기지로부터 파생된 경제 생활, 그러니까 미군 물자를 팔아서 뭐 생활을 이어간다던가, 아니면 미군들에게 뭐 성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판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면서 산다는 그런 공통적인 생활 기반,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파급받은 그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미군이 지역 주민과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면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발표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겠지만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써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리 통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했느냐? 첫 번째로는 미군의 월남민 사상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경계로 해서 이념적으로 굉장히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적과 나를 구분하는 반공체제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 월남민은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지역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도 북한인이라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진출을 제한받고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월남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북부와 인천의 기지생활권에 상당 부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이 월남민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기존 연구에서는 일단 경제적인 수단을 찾아서, 아까도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단을 찾아서 이 기지로 왔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과 인접해서 많이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전쟁 시기에 미군이 행했던 월남민에 대한 사상 검증을 경험한 것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미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월남민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 속에 게릴라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열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상 검증과 검열을 시도했습니다. 그 후에 정착을 시키는 활동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월남민은 인식적으로 미군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회적인 반공체제에서 사회적 배제를 당하지 않게끔 내 사상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지생활권은 그 반공체제 안에서 사회적 배제를 당했던 이들이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게 했던 하나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한 예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중에 하나인 연풍리 용주골을 보면 출신지 중에 북한인 사람들이 42.9%로 남한의 57.1%에 비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군 헌병의 활동인데요. 그러니까 헌병은 기본적으로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이들인데, 사실 이들의 역할은 미군 기지 안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물자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미군들도 바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권한은 바깥까지, 그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헌병은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노력한다,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굉장히 그 권한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 그 순찰을, 감찰을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성병 검사부터 밀수 물자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 등 굉장히 광범위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의 권한이 체포, 구금, 신문, 그리고 가택수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게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주 같은 경우는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파주 같은 경우는 밀수 물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병이 그냥 민가에 침입해서 이렇게 뒤지고 수색을 하느라고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졌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진들을 보시면 위에 사진은 동두천에서 활동하는 헌병의 사진인데, 일상적으로 오전에 아이들의 등교를 돕는 어떤 교통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들, 원조를 한다거나 가서 아이들과 놀아준다거나 하는 지역사회 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일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군의 헌병이라는 그 유니폼과 명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군이 그 인식적 경계를 형성하는 범위를 뜻하는 상징적인 활동 범위를 상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군이 어떤 지역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의 행정 공간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생활권이라는 지역이 전체 도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굉장히 작은데 전체 도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에서부터든 지역사회에서부터든 어떤 지원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 거기에도 이 지역 기지생활권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가 존재하는 한 기지생활권은 기지와 함께 고정되어서 남아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지생활권의 특징들은 어떤 지역별로 독특함을 나타내기보다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기지생활권 간의 연계성을 발견하는 일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경기 북부나 인천 같은 경우는 냉전 경계 확장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또 상징적인 도시들이기 때문에 냉전이 일상생활에 개인의 생활에까지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데 되게 중요하게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화체제 시에 현재로 남겨진 공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선두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사회 보는 걸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김보은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UCLA 김성은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UCLA에서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네, 제가 4가지 정도 사항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따가 시간을 봐서 3가지 정도만 하던지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는 해방 후 인천과 경기 북부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한미 간의 경계들이 미군 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온 것을 주목하며 냉전 시대 미군이 기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미군 부대 지역사회의 정의를 기지촌으로부터 미군 기지 생활권으로 확장하여 기존의 미군 기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의 역사를 미군 헌병의 지역사회관리와 피난민 정착사업이라는 미군 주도 냉전의 일환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1950에서 1980년대에 걸쳐 한국에서 형성된 냉전의 경계를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동두천, 파주가 내포하고 있는 지리 이념적 대립뿐만 아니라 미군과 주둔 지역 사회 간의 관계 확립 및 운영에도 기반을 두었다는 것을 조명하려고 했다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자는 발표문의 주요 의제를 다음과 같이 짚어 주한미군 하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냉전과 제국 사이의 기지체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김보은 선생님께서는 냉전 진영 구축을 전제로 미군의 기지체계와 주한미군의 주둔 방식이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사료로는 미 정부 문서, 미군 자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활용하여 미군 기지의 시발점을 1930년대 주로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기지로 보고 한국에서도 미 군정과 한국전쟁을 통해 기지체제가 확대된 것으로 서술하셨는데요. 토론자는 이러한 미 정부 자료가 사실 자국의 군사정책을 19세기 유럽의 식민지배와 차별화하는 한편 자국을 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2차 대전을 전후로 한 태평양과 카리브해 섬 기지를 비제국적 일탈, 이 영문으로는 aberration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비제국적 일탈로 보려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냉전사적인 측면만으로 미군이 형성한 생활의 경계를 분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둔하려고 하는 제국적 시점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냉전 논리와 제국주의가 병존하는 기지체제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러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썼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토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아람 선생님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혼혈인에 대한 시각, 특히 이 미군 기지 주변의 그런 시각들을 밝혀내면서 사실 되게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이 종사하시는 경계인들을 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 발표자도 1954년 동두천 지역 어린이 등교를 위한 미군 헌병의 교통 신호 관리와 같은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하였는데요. 네, 이를 같은 차원의 미군의 지역 사회 관여로 보시는 건지, 나아가 제국의 시점을 배제한 냉전 체제 확립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이 냉전 시대 미군의 신식민주의 니오콜로니얼리즘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금보은 선생님께서는 탈냉전 시대에도 미군 기지 생활권의 다양한 경계인들의 삶이 냉전 시대의 운영을 위한 구축만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냉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던 미군 기지 생활권의 주민들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네, 토론자는 1950년대에서 1980년도 미군과 한국 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시기적으로 신식민주의의 프레임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식민주의는 문화 경제적 지배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발표자는 미군 지역 사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표문에는 제국의 관점이 상당 부분 부재한데 발표자는 미군의 지역사회 원조 프로그램이나 문화지원 활동이 창출한 생활 공간이 식민지적 지배수단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경계가 비억압적 지배 방식을 새로 창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미군 헌병과 기지권의 경계에 관련해서인데요. 네, 발표자는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사회를 사회경제적 생활권의 경계로 규정하고 전후 지역 사회 관리를 미군 헌병의 주변 통제 정책과 한국연중 피난민 정착 사업으로 서술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미군 헌병의 중추적 역할은 기지촌 선행연구 및 미군 캠프타운의 경제권을 한국전쟁에서부터 분석하려는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토론자는 생각합니다. 네, 미군 헌병의 활동 반경이 곧 미군의 행정력이 도달하는 미군 기지 생활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르고 오카자와 레이의 경우 발표자와 동일한 동편 지역의 캠프 케이시 기지촌을 분석하였는데 미군 헌병을 주요 클럽 및 바에 주말과 저녁 시간에 배치한 것을 일컬어 미군의 제도화된 성매매 지원으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공주 성매매로 대표되어 온 기지촌에 대한 기존 연구는 미군 주둔 지역을 이 지역 사회를 시간적으로 밤 시간에 국한하고 인적으로는 성노동자 외에 다른 기타 생활수단으로 생계를 꾸려온 경계인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보은 선생님은 소수로 대표되는 기지 주변의 생활인들의 모습을 보다 다양한 생활사를 구비한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여러 경계인들의 문화, 사회, 경제, 생활 공간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군 헌병과 월남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는 다양한 주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접경 지역에 한국군이나 지역 주민이 포괄되어야만 진정한 미군 기지 생활권의 실상과 구체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한 시기에 따른 한미 관계와 미 군사 정책을 감안할 때 다양한 부대 주변 경계인들은 헌병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을까요? 더하여 종사하는 업종 위치에 따라 경계의 경험 또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대민 정책을 수용하는 입장만 견지했는지 혹은 저항하여 미군의 지역사회 운영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김보은 선생님 답변이 좀 길어지면 종합 토론으로 좀 남기고 조금 이제 요지만 다음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문에서 그 냉전 정책의 제국적 속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토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냉전이라는 진영을 자유진영을 구축하는 미국이라는 패권이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국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근데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주권 정부와 협의, 합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 그러니까 지역사회 관계도 그러한 좀 맥락에 같이 있었다는 점을 그냥
그러니까 그 내용만 설명을 함으로써 본질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이러한 냉전 정책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보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변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도 그냥 그들이 제국이기 때문에라기 아니라 냉전 하에서 정치 지형과 사회 문화가 조성되었던 그 시기적인 분위기, 그 성격 자체가 그 정책을 수용하게 했다라는 점을 보다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점은 좀 오해가 있지 않도록 서술에 좀 기하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주체나 뭐 여러 가지 제언해 주신 점들은 반영해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종합 토론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